미술적인 재능은 굉장히 늦게 들었고요. 네, 그 재능을 발견하기 전에 조금 되게 중요한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많이 시작되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 외곽이라고 말하면 이제 좀 그러겠지만 강동구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그 천호동이라는 곳이 피난민들에 의해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피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 이제 산업도 굉장히 되게 특이한 게 많았어요. 이방인들, 특히 이제 피난민들이 왔으면 얼마나 공허함이 있었으면은 그런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같이 피난할 때 이제 배고플 때 서로 나눠 먹고 도움받았던 그분들이 거기다 정착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지금도 많이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 이제 86년도 아시안 게임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동네가 일대가 이제 갑자기 그런 완전한 아주 시골 동네에서 전 세계 국가가 바라보는, 집중이 되는, 이제 TV로 집중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동사무소에서 뭐 페인트 나눠주고 뭐 벽이라든지 지붕 칠하라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저쪽 다른 동네는 이제 그런 이제 달동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만 이제 그 헬기에서 잠실 주경기장 찍을 때 그쪽 동네가 보인다고 이제 파란색을 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속 들으게 외국 사람들이 오고 마치 글로벌 동네가 된 것 같은 느낌들. 제가 살았던 곳하고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스포츠 쇼가 이제 결합되니까 되게 이상한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강 건너 그 화양동 넘어가면 체류탄 냄새 많이 나고, 그리고 올림픽 주경기장 메인 스타디움 여기 메인 게이트 쪽이 사실 그 도살장이었거든요. 도살장. 그 이렇게 평화의 문 있죠. 거기가 사실 돼지, 소 이렇게 도살하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요. 방금 전에는 도살장이었는데 지금 이 평화의 문이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잖아요, 충격.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할 때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들이 어떤 이야기적인 것보다도 이미지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저기 읽는 것보다는 그걸 이렇게 낙서로 그리거나 그걸 재현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로 들어서고 국어 시간에 야, 너 일어나서 뭐 책 읽어봐, 그런 거 있잖아요. 소리 내서 읽으니까 이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멍하니 그냥.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난독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글보다 말보다 그림이 더 쉬웠고, 그림을 그리면은 바로 반응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그림 아니면 내 경험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 절실함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실함이 그림을 하게 된 동기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이 이제 주로 이제 좀 환경조각과였어요. 환경조각과라고, 이 조각이라는 게 환경 속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전통적인 조각의 형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적응을 잘 못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교에 이제 또 청강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냥 선생님하고 건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어떤 그런 질문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전시장 뒤풀이도 많이 가게 따라다니게 됐고요. 그래서 이 작가들, 그러니까 작가 선생님들이죠. 그분들이 그런 이 창작 외 시간에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눠 갖고, 그리고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왔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엿듣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배웠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엿듣고 따라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질문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작업이 바뀌니까 그때 이제 98년일까요? 8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덕원 갤러리라는 데서 미술 주변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올림픽 9호, 예,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예, 그거를 진짜 옆 동네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예, 그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이
더 좀 셌던 거죠. 예, 일종의 더 높이 뭘 더 높이 가야 되고 그때 이제 그 말 발맞춰서 잠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이 다 재개발로 다 이제 아파트화되고 있고 그때 이제 저는 그때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이제 그 금호동 옥수동에 이제 그 난개발 때 이제 뭐 이렇게 아주 나빴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때 뭐 이렇게 이제 깡패 분들이 오셔서 이제 주민분들 내쫓고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뭐 부상자도 속출하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그거 이제 중학교 때 느꼈던 거하고 그게 좀 결합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또 그 와중에 이제 또 성수대교도 붕괴도 되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연 재난이 아니고 인간이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어떤 놓쳤던 부분들, 효율성이라는 속도에 우리 정서가 못 따라갔던 부분들이 그런 결국 무너지게 되는 부분들을 많이 목도했던 것 같아요. 예. 뭐 강제 이주라든지 뭐 그런 이제 뭐 지금은 뭐 요즘에는 그런 건 없겠지만 그때는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뭐 철거민들 막 밀어내고 뭐 싸우고 뭐 하여튼 그때 기억은 진짜 후각으로도 지금도 있어요. 그때 약간 매운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체류탄일 수도 있지만 맵고 이렇게 시큼한 냄새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태생적으로 말을 잘 못하고 문자를 읽을 수 없다라는 불안한 느낌들. 예. 그래서 되게 조금 두려움이 많았어요. 사실 두려움이 많았다는 건 또 증오하는 부분들도 많았겠죠. 예. 그때 그걸 이제 해소할 수 있던 건 이제 카메라였고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그냥 여행을 했어요. 예. 그냥 배낭여행처럼 서울을 여행을 했어요. 카메라 메고 아주 익숙한 곳을 제가 여행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태어났고 그거를 이제 여행객의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 싶었어요. 노숙도 하고 그런 이제 진짜 여행객이 되니까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을지로 같은 경우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 저는 이제 막 쇠를 녹이잖아요. 막 사람들이 쇠를 녹이고 막 그 녹인 걸 또 쇠를 또 구워요. 막 뭐 몇천 도로. 그 옆에서는 또 뭐 라이팅, 막 조명도 만들어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막 카메라도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시계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느끼는 와, 되게 신화적인 공간인 거예요, 이게. 선호동에 그 무당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 을지로에도 지금도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뭐, 연금술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야금술. 야금은 이제 금을 뽑아내는 거고, 연금술은 금을 만들어내는 거고. 아예 그냥 이렇게 간판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여성들은 내 역할이 또 있는 거예요. 커피를 날라주시는 분이라든지, 식당, 맛집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개원예대가 있지만 그때 이제 특별과정이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그 외국 학교하고 자매 결혼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독일 듀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분들이 왔던 거예요. 그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그래서 같이 저희 특별과정이 특별하게 전시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팀들이 한국에서 한번 전시하고 또 독일 듀셀도르프에서 또 전시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외국을 하게 된 거고 거기서 전시를 하고 시간이 남아서 주말 티켓이 있거든요. 독일에는 이제 싼 티켓으로 동네를 돌다가 이제 베를린에 가니까 베를린이 너무 좋고 또 우연히 뒤적뒤적 해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했던 선생님도 거기 있더라고요. 예. 결국 제 슬라이드 여행했던 서울 여행을 했던 거 슬라이드 보여준 그분을 만나게 돼서 특별한 동기는 없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그런 그냥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도착했을 때를 말하면서 김포공항에서 떠나올 때가 되게 남았어요. 되게 슬펐어요, 저는 일종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온 때처럼 실향민이 자처한 느낌이 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오죽 못 났으면 내가 이 한국을 떠날까라는 이제 자책도 있었고,
또 그리고 되게 인상이 남는데 그 김포공항에서 딱 이륙할 때 몇백 미터에서 이 서울을 보게 될 때 아, 이 사람들의 살고 있는 살림살이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아글타글 살고 있고 저기 있는 교회가 보이고 저기 운동장 보이고 야, 이런 데서 있고 재래시장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왜 그런지 비행사가 왜 그렇게 저한테 좋은 서비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가게 됐는데 전혀 다른 이제 도시가 열리는 거예요. 예. 굉장히 계획적이고 틈새도 없고 그리고 공기 색깔도 달라요. 파란색이 막 돌고 막 연두 이렇게 녹색 기운이 도는 어떤 그런 거 있고 한국은 되게 어떤 황토의 느낌이 나는 옐로우 필터가 있는 것처럼 이쪽은 블루 필터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레이도 있고 약간의. 그래서 마치 정말 그 여행 가이드에 보여줬던 그 프랑크푸르트라는 독일의 그 풍경 속으로 이렇게 퐁당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갑 잃어가지고 제가 한 열흘 정도인가 그때 제가 이제 그 잠시 노숙을 했어요. 제가 노숙을 이제 그 쫄로시 가라텐이라고 이제 그 지금 서울역 같은 데인데 거기서 제가 좀 잠깐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독일 사람들의 사회를 많이 봤어요. 예. 독일말 잘하는데 왜 이 사람은 누워 있지? 그거는 이제 그 저기 독한사전, 뭐 한독사전 옆에 끼고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 사회에서 그런 어떤 이 교육 프로그램에 바로 첨벙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이상하게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실기시험 보고 거기 이제 입학시험이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독일어를 이제 막 하는 거야. 일단은 제가 배운 대로 한 건데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그러더라고. 저기 상돈 저기 독일어 어디서 배웠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같은 데 배웠으니까 허허허 웃더니 그 학교 내 어학원이 있으니까 다시 거기서 독일을 배우라고 이제 한 거죠. 이제 또 어차피 저도 서울에서 여행을 한 뭐 보름 정도 했으니까 되게 좀 많이 관찰할 수 있던 시기였어요. 비더 에어 샤이넨인데 비더 에어 샤이넨 그게 이제 재생이라는 거거든요. 우연히 독일에서 구체시를 봤어요. 구체시. 그게 이제 뭐 전쟁 이후에 나온 건데 그 시의 어떤 전통성을 좀 깨고 뭔가 이 어떤 그 저항시 같은 거죠. 어떤 대안적 시인데 그게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문장을 쪼개거나 문장을 쪼개서 되게 생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더 에어샤인도 쪼개 본 거예요. 전체로 묶었을 때는 재생인데 비라는 게 이제 독일어로 후거든요. 하우예요, 하우. 이렇게 쪼개보니까 또 되게 재밌더라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아주 평범한 그 학교 뒷뜰에 그냥 버려져 있는 공간이에요. 서울역 같은 데서 이제 누워서 봤던 그 시점이 그 블록 그 지평선이 그 담배꽁초 떨어지는 그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땅바닥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너도 밤나무 먹을 수 없는 밤나무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싹이 트고요. 곰팡이도 피고 버섯도 피기 시작하는 너무 재밌잖아요. 일단 그게 뿌리를 근거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자그마한 게 다시 뿌리를 바꾸서 땅에 올라온다는 개념. 근데 저는 고향을 떠나왔다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벽화 수업이 일어났는데요. 그럼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찍었던 얘네들이 다 밟혀 죽겠네? 그래서 어휴 이거를 그냥 놔둬야 되나? 그래서 생각하다가 숟가락으로 다 그거를 이제 파내요. 뭐 140개 정도 되거든요. 너도 밤나무 외에도 뭐 잔디 뭐 별거 아닌 거 정말 아주 조그마한 미세한 것까지 다 떠서 이제 조금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두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이제 말뚝을 다 제가 넘버링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진으로 다 기록하고 그걸 이제 가장 종합할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만든 거예요. 몇 번 보니까 뭐
일종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연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밟고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예쁜 단풍나무고, 응? 뭐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마이크로적인 세상이 막 펼쳐지고, 카메라 담다 보니까 요만한 개미가 이만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찮게 초현실 사진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득이 많아서 저한테는 사진 수업은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배우지는 않고요. 그 내용적인 것들을 어떻게 채울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을지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기에 감정을 한번 찍어봐라. 공기에 감정을 찍어보래. 그러니까 너는 대상만 찍지 말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환경도 담아내라라는 걸 계속 주문했던 거예요. 제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저녁 무렵쯤에 찍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분이 이거 굳이 저녁에 찍어야 돼? 차라리 새벽에 찍으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녁은 낮에 그 말라 있는 것들이 계속 밤까지 지속되는 거지 않니? 왜냐면 네가 생각하는 이 대상은 뭔가 축축하고 뭔가 이렇게 퍼진 느낌으로 네가 찍을 텐데 이거를 낮이라는 이 자외선으로 꽝꽝 말려져 있는 것들을 저녁에 찍을 필요가 뭐 있니?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새벽에 찍어라. 저녁에 해 질 때의 공기 색깔하고 저녁 색깔이 새벽 색깔이 다르니까. 대상 앞에서 대상을 쉽게 찍지 말고 대상 앞에서 망설이래요. 여행자가 찍는 사진하고 사진 작가가 찍는 사진하고 차이다. 사진 작가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 잡아내야 된다. 예, 네. 사냥하듯이. 그게 어느 위치에서 어느 대상이 어떤 모습을 취할 때 저건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 준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게 된 동기는 12월 이제 초순이 되면은 이제 소위 성탄절 때문에 이제 뭐 정말 도시 전체가 이제 막 축제 분위기가 되거든요. 시작은 그 뿌리가 잘린 나무를 보게 된 거였어요. 거기를 둘러보니까 베를린 전체 시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뿌리가 잘린 나무들이 트럭으로 막 실려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무가 잘린 걸 보니까 제가 잘려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들. 마치 그 아주 옛날에 제 고향에 이제 아주 조그마한 상여집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이제 무슨 아파트가 든다고 다 그게 쓸려 나갈 때 뿌리 뽑혀질 때 그 이상한 그 꼬맹이 때 느꼈던 이상한 뭔가 사라진다.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좀 찍자. 일단은 저게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고 그냥 찍었어요. 찍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리서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일종의 식물학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왜 소나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수많은 나무 중에 왜 소나무일까? 그리고 이 수많은 나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3-4개가 이제 되면서 이제 뛰어다닌 거죠. 뭐 이제 재밌게. 알고 보니까 그 처음에 느꼈던 소나무는 무엇일까? 느껴보니까 이게 주로 그 독일 내에서 재배되지 않고요. 다 독일 바깥, 그러니까 폴란드나 뭐 체코슬라비아라든지 또 위에 핀란드 쪽에서 다 재배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30일여 일, 그러니까 축제 기간, 크리스마스 축제 30여일 여일 동안 반짝하고 그냥 베를린에 모이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군인들이 다 이 하나의 어떤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군집해 있는 것처럼 탁 모인 거죠. 그러니까 숲이 생기는 거죠. 되게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제국주의 시절에서 독일, 그러니까 모든 물자는 외국에서 다 오고, 그러다가 이 소나무가 과연 이렇게 끝에는 어떻게 되나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좀 덜 말라 있는 거, 좀 이렇게 좀 살아 있는 거는 다 동물원에 다 가요. 알파카라는 그 목이 긴 동물한테 코끼리나 그냥 걔한테 주더라고요, 사료로. 이제 그러지 못하고 집에 머물고 있는 거는 그 좀 특이한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 바깥으로 소나무를 던지는 풍습이 있어요. 마치 이제 새로운 기운을 받기, 새로운 어떤 연도에 새해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아니면 그 전에 그 1년에 그 애군을 벌이는 것처럼 그 나무를 창문 바깥으로
던져버려요. 새벽에 가면요, 도시 전체가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소나무가 다 이렇게 대거 그 학살된 느낌? 다 쓰러져 있고 도로에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문화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다 수거하죠. 쓰레기차에 다 수거해요. 그래서 수거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쓰레기는 결국 모든 소나무들은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폴란드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에 간대요. 그래서 나 좀 데려갈 수 있냐고. 그래서 쓰레기차에 갑자기 이게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명서 같은 걸 떠오래요. 그 독일의 전형적인 그 증을 떠오라는 거서 바로 뒤에서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 그걸 독일어로 쓰여서 이거 보라고 내가 증명하겠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독일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 쓰레기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 쓰레기들이 다 경기도에 열 몇 군데로 다 이렇게 분산해서 다 가거든요. 그것처럼 베를린의 쓰레기 그 뭐랄까 자연 뭐 야채라든지 식물 쓰레기든 다 폴란드 어느 지점에 가더라고요. 딱 갔는데 진짜 소나무에 산이 생긴 거예요, 다. 그 독일에서 다 보낸 쓰레기들이. 근데 거기서 막 갈려요. 막 갈려. 가루가 되죠. 그게 결국은 흙이 돼서 정원에 쓰이는 흙이 돼가지고 다시 독일에 수출하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그 축제를 위해서 그 뿌리가 잘린 나무가 잠시 짠하고 있다가 가차없이 버려지고 이제 이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고 그 다음에 어디 외국에 또 다시 나갔다가 갈려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슬라이드 맨 마지막은 이제 봄이 돼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짧게 면티 입고 그런 상태에서 흙이 쌓여져 있는 걸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경로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첫 번째 그 소나무는 무엇이냐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소나무를 왜 굳이 소나무냐라는 개념인 거였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사실 그 종교하고 무관한 그 기독교하고는 저는 무관한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독일 사람들의 토착 종교에서 시작됐고 그게 뭐 신을 숭배하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알고 보니까 거의 뭐 11세기인가 12세기인가 그때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처음에 시작됐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피라미드 합판을 대고 소나무가지를 이렇게 툭툭툭 대고 겨울에 그다음에 그해 이렇게 수확한 사과라든지 감자를 이렇게 매달았대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농사가 또 잘 되게 기원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일이 습도가 겨울에 엄청나요. 그러니까 벌레도 많이 생기고 곰팡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의 송진이 일종의 그거를 청결하게 해주는 어떤 그 소독 그 방향제 같은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최초는 그거였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전기계 발명을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그게 이제 또 전쟁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거 독일 민족주의를 위한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거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된 거죠. 소나무 하나 가지고 제가 그거가 둘러싸여 있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발견함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이런 공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최초 제가 이제 환경 조각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사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각을 둘러싸이는 환경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가는 변동 그리고 어떠한 거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시장 자본주의 안에서의 이런 대상이 어떤 거래 탄생과 어떻게 죽음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다 짧은 하나의 어떤 기호로 그 크리스마스 트리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문화라는 거 문화 그런 걸 또 경험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원래 독일에 좀 오래 있고 싶었어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서 전시를 했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어떤 독일 노인이 오더니 막 뭐라 욕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동양애가 우리 문화를 이렇게 비웃냐? 왜냐면 이제 그런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뭐 이제 전쟁 이미지도 나오고 뭐 외로운 사람들 축제에서 외로운 사람들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좀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외국애가 봤을 때 동양애가 좀 이렇게 뭐
근사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카니발적인 근성 그런 걸 자꾸 드러내니까 되게 기분 나빴나 봐요. 그때 이제 우연히 한국 신문이라든지 보니까 그 뭐 정주영 회장님이 소 몇천 마리를 끌고 막 DMZ 통과하는 거 있잖아. 너무 막 끝내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 사업가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이런 이렇게 통쾌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보고 싶었어요. 예, 한국이 가령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뭐 다시 뭐 어떻게 보이는가 그거라든지 그걸 연동해서 할 수 있겠구나. 들어갔는데 그때 때마침 어느 대한공간에서 그 새로운 작가라는 그 공모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그걸 이제 지원했는데 또 참 고맙게도 됐고 제목을 뭘로 할까 보니까 그냥 제가 이제 입주를 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주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라봤던 서울이 그새 엄청나게 바뀌었더라고요. 엄청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여행을 멀리 가는 것보다도 서울 여행 좋아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부동산에 가서 저 집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얼마 있는데 이제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 정한 거예요. 뭐 10억부터 1,000만 원 월세 그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돈 많으면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 참으로 남의 집 몰래 들어가는 거 그런 걸 했었어요. 예. 남의 살림살이 보고 그러니까 멀쩡한 아파트인데 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살림살이는 별 차이가 없구나 그걸 느꼈어요. 버스 여행을 많이 했는데 버스 여행이 가장 싸고 좀 마음에 드는 동네에 있으면 버스 바로 내려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그랬는데요. 그때 그런 이제 그 펜스에 프린트된 조감도가 많이 보였어요. 일종의 어떤 그 판타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 멸균된 세상. 새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강아지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들개도 없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었는데 이제 프린트를 좀 크게 해봤더니만 그게 다 픽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표들 보면은 뭐 과학의 도시, 뭐 창조 도시, 그리고 저기는 분명히 지명이 미나리 깡이었는데 갑자기 그 지명은 싹 사라지고 뭐 더 좋은 세상,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그 마을 이름이 이제 더 좋은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꺾여 보이는 거예요. 도시를 저는 좀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물학적으로 많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건물은 누가 지어진 거고 아무리 도시계획 잘 돼 있어도 그건 도면 위에서 이렇게 펼쳐진 세계인데 그걸 또 살아야 되잖아요. 도시는 저한테는 그래요. 그런 그 국가에 대한 연구보다도 저는 도시에 대한 연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전도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적게 왔었어요. 3명 왔어요, 3명. 하여튼 이렇게 충격적인 그 개인전이 폭망하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해서 가장 적게 들 수 있는 여행, 그러니까 버스 여행하면서 그냥 좀 마음을 달랬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고 우연찮게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 기금 지원 같은 거. 그때 이제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지역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무조건 5지역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데 뭐 지역 연구라니까 뭐 너무 고맙죠. 근데 무려 5개나 정해야 돼. 큰일 났다. 어떻게 되지?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가 그 경기도 방문회 해였어요. 그리고 그때 사회적인 흐름이 주한미군이 이제 뭐 재배치 그런 것도 있었죠.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청나라도 있었고 식민지 때는 일본 군대도 있었고 지금 미군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리고 그게 다 이제 경기도 방문회에 오히려 미군이 오히려 새롭게 방문하고 있으니 재밌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미군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도 군대가
그 지역에 가져다 주는 이야기라든지 경제 활동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독일에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 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군이 문제가 아니고 미군들과 한국 원주민들이 어떠한 조화 속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왔는가 한번 좀 공부 좀 하고 싶었고 근데 뭐 그런 큰 문제를 제가 건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조금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예. 문제의식이라는 게 이제 잘못하면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그 좀 요새 말로 재미진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택했던 거는 이제 여주, 경기도 여주하고 평택은 이제 두 군데, 뭐 대추리하고 후두리 그리고 동두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충 5지역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경기도 방문의 해에 우리가 또 방문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도 방문하고 또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재밌냐 이게 또 그리고 경기도가 주는 일종의 링이라는 개념 서울의 링 그런 것도 재밌고 뭔가 서울의 뭐 욕망일 수 있고 서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경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욕망과 희생이 두 개 동시에 있는 경기도 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죠. 동두천은 이래야 돼라는 게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신문지상에 나왔던 동두천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평택도 있었고 그런 어떤 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자화된 데인 거죠. 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동두천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우리끼리 이거 동두천답지 않잖아 막 그런 거. 동두천 이래야 되지 않아? 이렇게. 네. 그렇게 했던 작업이 하여튼 되게 아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동두천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제 혼자서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 찍었던 정말 소위 좀 막말로 하면은 작품이 될 만한 사진들 오히려 동두천은 동두천답게 찍어 놓은 것들은 다 폐기했어요 제가.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카메라를 들고 온 일종의 영웅처럼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거기를 막 찍었다는 거. 그리고 충분히 거기서 관찰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배워왔던 식으로 그 프레임에 넣었던.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뭐라 해야 되죠? 그 무턱대고 그냥 남의 동네에 와서 사냥질만 하고 간 사람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뉘우쳤어요 그때. 거기는 그렇게 이제 긴장되어 있는 데거든요. 미군에 의해서 긴장되지만 또 상업적으로 이렇게 자꾸 외부에서 이상한 동두천의 나쁜 것만 찍고 가가지고 카메라만 보면은 이제 완전히 막 달려들어서 필름 뺏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근데. 왜냐 항상 동두천을 동두천처럼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갈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 전이라고 하죠. 전이해.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을 더 고정화시키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많았어요. 그 후부터는 이제 동두천을 사연을 듣고 청각을 더 키우고 눈으로는 보지 않고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맛을 보고 싶었어요. 스스로의 어떤 제발 이렇게 좀 찍지 말자 나보고 계속 이렇게 옛날에 이제 클럽 여성들이 한 4-5천 명이 묻혀져 있는 그 상패도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참 희한하게 산딸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또. 이거는 어떤 감각으로 찍어야 될까 계속 고민했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보이는 대로 찍고 그걸 분석하는 어떤 그냥 아주 그냥 그 개내식의 단조로운 어떤 그 유형학적인 사진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진짜 사진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 풍경의 맛을 보고 들어보고 또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내가 변해가는가라는 이제 실험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경기도 방문회 때 예, 그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다음 동두천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였죠. 동두천은 이제 미군 부대가 나간다고 그러고 있고
그 미군에 나간다니까 그 흑 오염이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성배도 좀 이렇게 거기 뭐 동초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구나 부산도 다 그랬고요. 하여튼 부대가 있으면 원래 그 폐기물들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동천도 이제 시위가 있었죠. 예. 그리고 평택도 시위가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원주민들이 이제 그 미군 확장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 또 그분들이 이제 거의 연세가 이제 너무 많이 있으신 분이라 새로운 터전이 그러니까 뭐 대안이 있겠지만 그냥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뭔가 좀. 근데 참 지형적으로 봤을 때 동두천은 계곡이 많고 산이 많고요. 평택은 정말 말 그대로 평지가 많거든요. 근데 시위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평택은 그 기억이 맞는 거 있지만 항상 거기서 이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파티처럼 하세요. 그리고 마을 버스 같은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람들 이렇게 태워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되게 평평하면서 연대가 되게 잘 되는 그런 이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넓기 때문에 싸우는 개념보다도 축제로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뭐 예를 들면 역사 전공자라든지 사회학 전공자들이 대학원생이 와서 그런 것들 다 기록하는 약간의 이제 진짜 적극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또 많이 뭐 판화하시는 분도 거기서 작업도 많이 하셨고 하여튼 여러 작가분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작업도 하시면서 이제 문화 운동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동두천은 완전히 싸움이었어요. 완전히 싸움. 완전한 경기로 막 미군 부대 들어가고 그렇게 싸우는 거.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고을이기 때문에 산에 있기 때문에 결집이 잘 되고 평지는 결집이 안 되니까 시위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택에서는 그 가을 모내기 작업이라고 해서 그 땅이 그 우리가 이제 먹는 그 쌀이거든요. 그 이런 데 해도 되나? 그 햇반의 주원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였어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거기에 땅이. 근데 그랬는데 이제 미군이 이제 넓어지면서 나가 있어야 되니까 마지막 그 뭐 모내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크게 다니는 도로에서 시멘트에서 이제 그 락카를 뿌리면서 장판에다 구멍 뚫어서 이제 그 모내기 퍼포먼스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진하가면서 마치 삼보일배처럼 기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여기서 농사 지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한 거죠. 이미 작가분들의 작품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있었고 사진 작가들도 많이 갔었어 그래서 그리고 정태춘 선생님 있죠. 그분의 고향이 거기기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뭐 음악제도 하고 거의 매일 파티였어요. 되게 즐거웠어요 그때. 그래서 좀 지긋지긋한 그 제 작업실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나와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놀고 거기서 사진도 좀 다르게 찍어보려고 노력하고 예, 좀 그랬던 시간이에요. 원주민들의 어떤 생태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잘났으니까 우리 미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서 그 미술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좀 풀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좀 재밌게 해보자라는 거 있죠. 뭐 무대가 주어져야 되고 뭐 갤러리 같이 딱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벌판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닥쳐보고 부닥치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계획을 했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럼 바로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즉흥이 많이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좀 너무 좋았어요. 그게 지역 연구인 거고. 아무리 외부에서 그 달력 그림 같이 있는 지역에 대한 걸 아무리 뚫어져 봐도 막상 안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게 있거든요. 서울 여행도 했던 사람이 또 독일에서 그런 뭐 이렇게 이동대 저동대 돌았던 사람들이 항상 왜 나는 작정하고 갈 때 왜 나의 어떤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봉사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현장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즉흥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봤어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디스코 플랜도 이제 그 당시에 하여튼 그때 이제 동두천은 재배치에 의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천시에서는 이제 흥분의 도가니죠. 막 이렇게 드디어 우리 동두천이 그 파주처럼 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제 동천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파주의 출판 단지라든지 카페촌에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그게 먼 공간이 아니라 산 하나 차이였어요. 산 하나 넘어가면 파주고 이쪽으로 산 하나 넘어가면 경기도 포천. 그러니까 너무 상대적으로 이렇게 왜소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정치인들이 나오는 이제 비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어 있는 그 미국 무대가 몇 개 있는데 여기는 어떤 단지로 하고 단지 개발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 미 이사단 지역을 이제 얘기가 이제 제2의 강원랜드로 만들자 이제 된 거죠. 잿빛 미래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어떤 데는 그 뭐 체육센터, 어떤 데는 뭐 무슨 뭐 물류센터, 어떤 데는 영어마을. 왜냐면은 파주에 영어마을이 잘 된다니까 우리 여기도 막 영어마을 하자.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그 자리가 원래는 뭐냐면은 그 기갑부대예요. 네, 근데 그게 재밌어요. 기갑부대에 영어마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중 합체가 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따로 작업한 게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그 자리, 그 디스코 플랜 했던 자리는 캠프 님불이에요. 개 경기장. 개들이 뛰어다니는 경기장으로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아니다. 여기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게 스포츠 댄스 클럽이었어요. 노인네들 가서 노인분들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힐링하시고 스파도 있고 그런 거를 원하신 거야, 여기다가. 근데 이제 그게 마찰이 일어난 거죠. 또 그 와중에 거기가 환경오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동천시민연대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포크레인 딱 뜨니까 시커먼 게 나와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토양 오염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을 동두천시가 다 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세금으로. 그런 어떤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사회적 환경에서 이제 시민연대, 동천 시민연대하고 저하고 이제 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디스코 플랜이 나온 거는 환경 평가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시에에 대한 약간의 어떤 좀 크리틱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스포츠 댄스를 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스코 플랜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그 디스코를 추기 위한 첫 번째 준비로 거기다가 이제 네이클로바 씨앗을 이렇게 투척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그 일종의 퍼포먼스를 해보자. 근데 주민들하고 같이 철책을 만져보기도 하고,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금기된 영역을 우리가 이제 넘겨보는 거. 근데 그 캠프 님불은 헬기장이었어요. 미군 헬기장.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뚝딱뚝딱 쓰레기로 저기 그 헬리콥터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거기다 씨앗을 담아내고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일종의 좀 놀이 같은 이제 거였고, 사실 그날이 그 윤구미 고 윤구미 씨의 기일이에요. 윤구미 선생님이 그 이제 클럽 여성분이셨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이제 마크 이병이라고, 마크라는 이병, 아주 막내죠. 그 군인한테는. 그 사람한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해요. 그거를 정보를 알게 되고 드디어 이제 반미 집회가 일어나게 됐던 시기예요. 그 기일날 맞춰서 저희가 이제 디스코 플랜이라는, 우리는 장차 여기서 춤을 출 것이다라는 그 퍼포먼스를 하게 된 거죠. 그 윤구미 씨에 대해서 추모도 하고,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시민단대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90년 드디어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거를 정보를 알게 되고 드디어 이제 반미 집회가 일어나게 됐던 시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사건 사고 너무 많았는데, 아마 미군 주둔이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군부가 미군부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42년 동안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다 묻혔는데, 고 윤구미 씨 덕분에, 사실 이것도 되게 좀 그렇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그분 덕분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군인들의 이제 폭행에 대한 사건들이 이제 우리들이 알게 된 거죠. 이름도 없고 다 지역에서 올라오신 그 여성분들이 이제 묻힌 곳이 이제 한 4,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묻혀져 있는 그 묘지가 있는데 이제 이름이 없어요. 스스로 이제 이름을 밝히기 싫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무용고 묘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상패동 공동묘지라고 거기가 이제 동두천을 건너야 되거든요. 동천 다리를 건너서 소위 말하면 남산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서울에도 남산 보면 옛날에 저기 나환자나 이 전염병 걸리면 다 그쪽으로 보냈잖아. 그런 것처럼 한국의 각 지역마다 남산이라는 곳은 다 그런 데더라고요. 남산에 있었고 유일하게 이제 장례 절차도 이제 그 민들레회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클럽 여성분들이 직접 상여를 메고 그 동천을 건너서 남산에서 이제 장례식을 했대요. 그때 이제 뭐 일종의 뭐 막걸리 드시고 술 드시고 춤도 추시고 막 이렇게 엉엉 울면서 1,000평 정도가 우리가 반환을 받았는데 그것을 5년 합의 과정이 5년 걸렸고 그러면서 그 1,000평에 대한 돈만 준 게 34억을 우리가 지불하고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두천에 지금 1,250만 평 중에서 토지 비용만 이전 비용만 계산해도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게 또 동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뭐 훌륭하신 그 음악가들이 많이 나왔고요. 뭐 신중현 선생님이라든지 뭐 인순이 선생님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게 뭐 그다음에 뭐 되게 굉장히 많은 연예인 분들이 거기서 새로운 문물 재즈도 막 하시고 뭐 락앤롤도 배우시고 그랬던 데였어요. 그렇게 이제 최고의 되었기도 했었고 그게 이제 밝은 면인 거고 이제 또 다른 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치외 법권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경찰의 손이 닿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국 헌병에 관리되는 곳이었고 국가 간의 어떤 계약 때문에 터치할 수 없었던 그런 거였죠. 그리고 더더욱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사살됐을 때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백인 흑인 갈등이 있었지만 동천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클럽이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백미길, 흑미길. 그러니까 백인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 백미, 백미길, 그다음에 흑미길. 흑인들 많이 간다 가지고. 이거 절대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흑미길, 백미길. 그래서 흑미길에서는 소울이 많이 나왔고, 막 재즈가 많이 나오고, 이쪽 그 백미길에서는 락앤롤이 많이 나오고. 그 와중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클럽촌들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강한 주택이 아니었어요. 다 노후되고 판잣집으로 이렇게 대충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전기 누선이라든지 그런 방화 때문에 불이 많이 났었고요. 동두천이 불량 주거책에서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소문이 무성한 거예요. 어떤 분은 저기서 성병 진료소였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가 사실 공창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저기는 미군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사신 데다. 그리고 더 참혹한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소의 증언들이 너무 다 여러 갈래인 거야. 왜인가 했더니 이 사람은 보니까 옛날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좋게 말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걸려 있어.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이렇게 좀 우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피해를 보고 진짜 자기는 목격한 거야. 그러니까 증언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것들을 제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증언이 다 서로를 반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고 아니고 아니야. 결국은 아니다로 끝나. 응.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촬영 느낌을 그 CCTV처럼 찍으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오래돼도 이렇게 그렇게 건물에 금이 없는 걸 처음 봤어요. 아주 무슨 일종의 방공호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런 어떤 한 대상 현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찍었던 동두천 이미지는 제가 이제 완전히 동두천을 타자화된 상태에서 찍은 거. 그러니까 동두천은 이래야 돼라고 이제 먼저 선입견으로 찍었던 거. 일종의 어떤 불결한 이미지를 이제 저도 모르게 인식한 상태에서 동두천을 그렇게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사진을 다 제거했어요. 다 사실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듣는 연습, 맛보는 연습. 그러니까 연습이었어요, 연습. 그 웨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 스스로가 그냥 CCTV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예. 그냥 그런 증언들이 난리치니까 오히려 저는 가만히 바라보고 싶었어, 가만히. 열차 다니는 것도 찍고 가만히 보고 싶었어요. 서로 다 증언이 다 빗나가고 뭐가 참인지 모르는 어떤 그런 이게 그런 변질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딱 그게 축약점이 저는 웨인 아파트처럼 봤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완전히 중립된 입장에서 CCTV처럼 그리고 이제 책으로 출발한 난 그 길을 본 적이 있네. 그것도 이제 더 비틀즈에 나오는 그 이제 클럽 여성분들이 이제 산패너 공동묘지나 그 담벼락 위에서 항상 부르셨던 여러 곡 중에 인상적이었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택하면서 그거를 그 단어를 쪼개어 또 이렇게 쪼개는 그 옛날에 독일에서 했던 그게 어떻게 보여주는가라는 책처럼 쪼개요. 그래서 책을 또 보면은 뭐 나는 보았네. 훨씬 뒤에 뭐 너무 기나긴 길.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뜯기면서 이미지가 이제 두 개가 배치가 되거든요. 오히려 산패더 공동묘지, 그러니까 클럽 여성들이 자취를 감춘 그러니까 무용고 그 묘지에서 말뚝이 박고 있고 오히려 꽃이나 산딸기로 이렇게 그분들이 존재를 드러내는 개념에서 칼라를 많이 찍었고 오히려 불안, 어떤 흑백 논리, 그 찐 것 중에 그 지하철 교각에 묶여서 저를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렇게 백구인데 그것도 찍기도 하고 오히려 벌어져 있는 그 면장갑, 뭐 쇼파, 오히려 동두천의 시내를 흑백으로 하고 뭔가 이렇게 아직도 긴장이 있고 오히려 더 활기가 있는 곳이 산패너 공동묘지다라는 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죠. 그때는 지역 연구가 이제 그때 시대에 이제 좀 굉장히 부각이 됐던 거였고 저는 이제 좀 연구를 깔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그때 참 고맙게도 부산 비엔날레에 이제 초청이 된 거였어요. 그 전에 이제 그 헬로 프로젝트라고 이제 경기도 5군데 다니면서 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획자 선생님께서 좀 힘을 더 실어주겠다고 부산에도 이런 게 비슷한 데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봤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부산 시민공원처럼 됐죠. 서면에 있는 데인데 그 하야리아 부대. 근데 그게 인디언어인데 아마 뭐 새로운 땅 뭐 그런 거래요. 하여튼 예, 뭐 새로운 뭐 그러니까 어떤 그 이상향 뭐 그런 거예요. 너무 예쁜 평지에 깔끔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일제시대 때는 그게 경마장으로서였대요. 일본 군인들의. 이제 일본 망한 곳에 나가고 이제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휴양지 같은 개념이 있었어요. 휴양지. 그래서 이제 파티장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참 재밌었던 기억은 이제 행복 드림 사업단에 대한 이제 아주 중요한 소스가 있어요. 파일럿 부대 쪽에 그 미군 부대 벽을 가지고 점집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다다다다. 예. 점집이 만들었어. 이게. 그러니까 미군 부대 벽이 그분들이 모시고 있는 시인이 놓여져 있는 벽인 거야. 그분들이 절을 하는데 미군 부대 벽을 가지고 이제 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비나이다. 거기서 이제 뭐 벽에서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재밌어서 일종의 그 외국 문화와 이 토착 문화의 어떤 그 떼야 뗄 수 없는 일종의 어떤 샴쌍둥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송두리째 휘어잡는, 그러니까 미군보다 더 강력한 힘이 발휘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아파트 재개발. 미군의 막강함도 아파트 재개발에는 이렇게 주눅든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얼마나 그런 이제 큰 땅을 외국 군대한테 이제 하려 했으니까 그게 반환된다니까 얼마나 주변 분들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심지어 거기 표가 행복 드림 사업단으로 일하고 어느 모기업이 그 아파트 선정을 했었어요. 행복 드림 사업단, 행복 드림 사업단. 그래서 이걸로 그냥 갈겠더라고요, 제 제목을. 예, 워낙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뒷모습을 볼 때 제가 또 좋아하니까 행복? 행복이야? 예, 그렇게 주면서 이제 행복 뒤에 이게 숨기고 있는 어떤 그런 행복이 아닌 부분들을 이제 찾아다닌 거죠. 실제 그 캠프캐슬 벽을 가봤어요. 거기. 예? 네, 캠프캐슬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땡땡 캐슬도 있잖아요. 예, 바로 앞에 있어 너무 재밌더라고. 캐슬이 두 개 있어가지고 그 사이 이제 미국 부대 벽을 보니까 이 소라가 보이더라고요. 우연히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비에 이렇게 식혀내서 그 풍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조개들이 이렇게 그 담장에 뿅뿅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지? 혹시 이거 광안리에서 떠온 거 아닌가? 뭐 생각하니까 진짜 옛날에 그랬대요. 광안리 이제 해운대 그 모래를 떠서 미군 벽에다 만든 거예요. 시멘트로 다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좀 발굴하는 입장에서 좀 이걸 다 이렇게 뜯고 토양이라는 개념하고 또 조개라는 일종의 어떤 생물에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마크로 접사로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뻥튀기를 해서 마치 생물 표본처럼 이렇게 프린트해서 걸었었고요. 캠프캐슬은 그 철조망 가지고 이렇게 긁어서 쓴 거예요. 이렇게 철조망. 그게 캠프캐슬 앞에 철조망이 하나가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그 철조망으로 이제 그 설치하시는 분들한테 여기를 아주 하얗게 칠해주세요 하고서 그거를 긁어서 그 철조망이 서 있는 그 가시로 긁어가지고 캠프캐슬을 한 드로잉이에요. 드로잉 일종의. 드로잉인데 그때 이제 핵심은 드로잉에서 까진 그 나무 가루하고 페인트 가루가 바닥에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바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부산 시립미술관 그 청소하시는 분이 너무 직업의식이 너무 좋으셔서 항상 치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치우셔서 그래서 절대 치우면 안 된다고 이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트릭으로 밀가루를 뿌렸어요, 이렇게 그냥. 이제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도착한 저의 집에서 시작하거든요. 초라한 저의 집. 이게 다 뭐 많은 시간을 다 동두천에서 했었기 때문에 집이 어떤 꼴이었는지 아마 다 파악이 됐을 거예요. 뭐 지금 불광동이야 이제 또 아파트가 깨끗하게 잘 져서 참 좋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서울에서는 저희 같은 작가분들이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작업실을 구할 수 있었던 틈새 공간이 있었어요. 또 거기 있으면서 또 그 주민들의 막 각축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천에서 느낀 것처럼 여기도 이제 결국 하나의 연장선인 거예요. 동천을 나왔는데 아 여기도 동천이네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야. 동천 그 클럽 길에서 낮에 보면은 이렇게 파라솔 의자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 밤이 되면은 그 자리에 이제 클럽 여성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있으시게 되는 거죠. 예. 비어 있는 의자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또 땅바닥에 저의 여기 피부같이 중계같이 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껌들 그 다다다닥 있는 그거랑 뭐 부부양동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항상 기금 받아서 동두천 프로젝트로 다 이제 막 돈 막 쓰고 그래가지고 돈도 없었고 이제 집으로 오니까 좀 우울해지고 그래서 이제 되게 좀 혼자 일종의 우울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결국 소위 말하면 토템이라는 거, 토템. 그러니까 그쪽에 그 지금의 이제 은평 뉴타운 쪽에 사실 그 조그마한 사장들이 많았어요. 조그마한 이렇게 무당집이나 사장들이 다다다닥 있고 그게 다였고 그래서 되게 특이한 공간이라고 해서 자전거 타고 가서 뭐 몰래 찍기도 하고 좀 이제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다 싹 밀리고 멀쩡한 아파트로 들어서고 연약한 믿음들까지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분들 토템들이 다 사라지고 나무도 뽑히고 사라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그냥 조감도화 돼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사라지고 뭐가 들어왔지?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고, 동천 클럽 거리에 그 좀 낡은 플라스틱 의자 하고 그 저희 동네 슈퍼에 있는 그 플라스틱 의자랑 갑자기 동일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처량하지만 되게 네온처럼 되게 예쁘고, 그리고 옛날 사실 그 천호동에서 느꼈던 것도 좀 떠올랐어요. 낡고 이제 파라솔 의자를 보니까 갑자기 그 뒤에 후광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천에서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심신이 많이 망가졌던 게 있어서, 그런 어떤 마늘 같은 거, 몸에 좋다라고 하는 마늘들 잘 먹어야 된다, 뭐 그런 거, 뭐 마늘도 걸기도 하고, 뭐 하여튼 몸에 좋다는 건 다 걸었어요 거기다가. 왜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되게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저의 배터리도 좀 이제 좀 방전이 되려고 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친구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돈 좀 빌리려고 그랬는데, 걔가 야 무슨 내가 돈 빌려줘, 그냥 우리 사우나 갑시다. 그래서 사우나 간 거예요. 사우나 가서 이제 물에 풍덩하고 딱 떴더니만 갑자기 좋아지는 거야. 마치 종교적 경험을 한 거죠. 일종의 침례 의식 같은 걸 한 거예요. 물에 탁 갔다 나오니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골똘히 파라솔을 봤는데 거기서 아주 후광이 보이는 거, 하여튼 이상한 체험이었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역 연구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또 거기서 저의 반응을 이제 적극적으로 끌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진짜 그런 과정 속에서 소외된 게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고, 왜 나의 울림을 왜 이제 알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정한 단련은 이제 나 안에 있는, 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여백. 그러니까 독일 선생님이 뭐 동양은 왜 이렇게 여백을 여백 끝내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했던 장난기가 나오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잘 먹고 죽은 귀신 뭐 때깔 좋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그 때깔은 무엇일까? 애니미즘 전에 애니마티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애니미즘은 좀 종교적인 거고, 예. 애니마티즘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다 모여가지고 사장에서 먹은 걸 가지고 불지피 먹었는데, 그 다음날 왔더니 돌에서 뭔가 새까맣게 나온 거예요. 그 만져보니까 따가운 거야. 돌보다 더 딱딱한 게 돌 안에 있었던 거죠. 쇠죠. 예. 동이죠.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동이든 쇠든 뭔가 다른 재료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발점으로 했던 작업이 이제 불광동 토템이고, 또 토템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정말 허접한 토템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예. 잘 차려진 삼계탕이라든지, 예? 보양탕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느낌을. 그래서 어떤 거는 조개도 있고, 어떤 거는 미역도 있고, 뭐 이렇게 인삼도 뭐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색을 구분한 것도 뭐냐면, 이제 그냥 파라솔 의자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좀 눈이 갔고, 자화상은 우연찮게 제가 이 옷에 대한 이 욕심이 별로 남들보다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여름 내내 그것만 입었던 거예요. 사실 그걸 찍고 있는 저는 거의 홀라당 벗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마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얼핏 보니까 그게 적었더라고요. 일종의 박제되어 있는 저 같기도 하고, 또 그 뒤에 이제 옥상에서 옥상을 바라보는 거니까 이제 북한산도 보이고 안테나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안테나와 이제 지금 그 햇볕에 말리고 있는 나의 이 옷과 이 안테나는 이제 수송신을 하는 기계인 거고, 저의 옷은 저렇게 그냥 낙지가 돼서 그냥 이렇게 늘러붙어서 그냥 저렇게 일종의 약간의 좀 자기 반성이라든지 좀 일종의 슬럼프 때인 거죠. 일종의 이게 잘 안 될 때, 이렇게 뭔가 막히고, 계절로 치면은 일종의 환절기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자기를 많이 돌아보는 시기였고, 그때 이제 보이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저랑 이렇게 연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 불광 토템에서 그 의자에 걸려져 있는 그 후광 같은 경우도 그 배고픔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예. 거대한 허기, 동두천에서 느꼈던 광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무덤가에서 먹었던 그 산딸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그 폭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베이지 노래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솔베이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떠나간 신랑이 돌아와서 이제 뭐 미안하오 여보, 내가 그동안 방탕한 생활하다가 겨우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무릎에다 고개를 숙인 채 이제 뭐 죽는다는 그냥 짧은 영화예요. 제목이 그대로 주는 이유가 이제 인물 중심의 내용들이고 페어긴트하고 이제 뭐 솔베이지의 관계도 있고 또 페어긴트가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그 산에서 나오는 그 도깨비들한테 홀려서 막 방황도 하고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베이지는 이제 정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이제 페어긴트 이제 그 방황하는 방황자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결국 유목하다가 결국 너무 폭삭 늙은 상태에서 이제 정주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일종의 던져진 부메랑은 그 당시에는 깔끔했는데 돌아올 때는 팍삭 서가 있는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요. 그때 이제 살았던 곳도 그런데 주말이면은 산에 가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세요. 불광동이나 연신내에서 이제 북한산 올라가시면은 정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피라민 나오지만 먹을 거를 이만큼 싸가지고 올라가신 못해서 정말 막 그 산은 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의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절이 있는 공간도 있고 종교 공간도 있고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보이는 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같이 그냥 약수 물들어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어떤 그 기지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느끼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소나무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주로 이제 그 페르긴트 그 사람의 부류를 제가 이제 찍었어요. 많이 제가 그 고향에서 느꼈던 그 산에서 피난하는 사람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가 그분의 페어긴트를 홀리는 어떤 그런 도깨비들의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그걸 찍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계속 찍을 때마다 헬기가 계속 떠 있어요. 그 북한산 국립공원에. 그래서 왜 그러니까 길이 아닌 데를 가셔가지고 구조한다고 헬기가 계속 왔다. 그러니까 제 녹음의 영상에 헬기 소리가 계속 나는 거거든요. 그다가 맨 마지막에 저쪽 비봉에서 저기 낙상하셔가지고 저기 헬기가 구조하는 거가 나오거든요. 페르겐트를 그렇게 분류했고 또 솔베이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우연히 그 악기에 관심 많아가지고 이제 막 연구를 했는데 그 한국의 그 톱 연주자가 있는데 그분이 세계 챔피언이신 거예요. 그분이 사실 부산에서 그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철물점 관련된 그 톱을 이렇게 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틀어주시고 밤에는 왜 이렇게 혼자서 우아하게 그 톱 연주를 하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솔베이지가 여기 있구나. 옛날에는 나가서 이렇게 체득하는 게 이제 조언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솔베이지처럼 정주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돌을 닦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위안이었죠. 예. 그랬을 때 이제 톱연주자 그 철물점 사장님이 이 솔베이지구나 생각해서 그걸 이제 섞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거기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당신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에 휘말려서 있는 개인이 아니라 각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으로 한 작업이 이제 솔베이지 노래예요.
예, 그 군중들의 그 정말 그 끊임없이 움직임. 그게 이제 뭐 산에 올라가면 사람이 안 보이고 앞 사람의 그 신발만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산 초입에 이렇게 신발 깔창을 이렇게 많이 팔아요. 좀 재밌더라고요. 신발 깔창. 그것도 뭐 근대적인 그 근육들이 아직도 이렇게 이런 작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올라가고 끊임없이 어떤 걸 성취하고 내려가고 성취하고 내려가고 그럴 때 아 그래 이때 그 연이어서 바뀌어 나가는 이 신발 깔창들 뭐 그런 이제 킥킥대면서 이제 웃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화초 그러니까 그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화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디 무슨 저기 개업식 할 때 주는 동전나무를 좀 떠올렸어요. 예,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 있잖아. 돈 많이 버세요. 그런 개념들, 염원들 있죠. 예, 화환도 걸어놓고 그 염원의 상징인 어떤 그 돈나무, 코인 플랜트라고 하죠. 그게 이제. 예, 그거를 이제 신발 깔창으로 적용해가지고 그 근대적 근력은 깔창에서 나온다. 탁탁탁. 그래서 예. 예,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 그걸 잡고 있는 흙이 아니고 시멘트예요. 그 우리 보면은 저기 뭐 주차 금지 해놓고 이제 화분 대충 세워놓고 거기다 시멘트 채워놓잖아요. 화분이 또 그렇게 또 외부의 어떤 그 환대를 차단하는 어떤 그런 바리케이트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굴 껍데기가 있어요. 굴이라는 일종의 어떤 자연강장제를 통해서 일보 그 돈나무는 앞으로 나가는구나. 뭐 그런 일종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또 이제 부산에서 비엔날레가 있었죠. 그때 참여하면서 이제 또 다시 부산을 가게 되니까 예전에 첫 번째 부산 비엔날레 할 때는 이제 행복 드림 사업단이었잖아요. 예, 그 미군 관련돼서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공여지 이제 그 땅을 이제 어떻게 이제 주민들한테 활용될 것이냐라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바람이 인다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그때 유난히 참 지역 감정이 많았어요. 선거가 맞물렸는지 하여튼 그때 되게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얘기가 또 다시 불거져 나오고 다시 좀 걱정했던 거 보면 옛날로 회귀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느낌들. 그 바람이 인다라는 거는 정말 좀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그 부산 미 문화원 방어 사건 현재도 계속 진행형으로 있는 한국은 외관이 계속 바뀌어도 그 고질적인 부분들 습성들이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숨겨놓은 이야기들이 다시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부산 미 문화원 방어 사건이 있어요. 광주 5.18로 촉발된 사건이거든요. 미 군함이 이제 제주도 쪽인가 남해 쪽에 있었는데 광주 분들은 그게 현 정권을 오히려 전복시키려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반대였잖아요. 부산의 그 고신대라고 그 학생이들이 정말 신라를 이렇게 기름을 바켓에다가 다 들고서 안에 와서 부어버려요. 그것도 라이터로 이렇게 딱 분들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그때 현실 이 느낌은 뭐냐면 지역 문제가 또 다시 이렇게 나오고 차별이 계속 언행이 계속 너무 귀가 따가울 때 우리가 하나였던 시대, 우리가 지역을 초월했던 시대가 아마 그런 광주를 이어서 그리고 그 부산 문화원 미 문화원 방어 사건이 연결되거든요. 부산의 젊은 청년들이 그런 어떤 통렬하게 슬퍼했던 거예요. 그런 어떤 광주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어떤 미국 문화원에다가 이제 그런 어떤 저항의 행위를 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던 한국 분이 이제 불의 화마에 휩쓸려서 돌아가시거든요. 이런 지역 감정이
초월했던 시기에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불타고 있는 그 미문화원은 이제 자료 화면으로 제가 다 하고, 지금도 그때 흘렀던 기름이 부산 골목에 곳곳에서 흐르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흘러다니는 물이 있어요. 근데 그건 물이 아니라 이제 기름으로 보이고 싶어가지고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미군 그 화일날 부대 주변에 물이 가는 방향으로 제가 따라다니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 물이 흘러다니니까 그 세 명이 같이 떠오르는 것처럼 세 분이거든요. 남자 한 분에 여성 두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때 도와주신 분들이 세 분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마치 카메라가 다가서면 막 카메라를 도망 다니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계속 찾고 있는 것처럼 지역 감성을 초월했던 청년들을 계속 찾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제 비료를 찍은 거고, 바람이 인다는 이제 그 점화, 불을 비자라는 개념이었어요. 바람을 불자, 지역을 초월했던 그 마음의 불씨를 다시 피워보자라는 개념이었어요. 이제 모니메트 제로. 예. 제가 그때 그 두산 뉴욕에 그 두산에서 하는 그 뉴욕 레전시 있었거든요. 그 제가 2014년에 4월 14일일 거예요. 제가 그때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때 따잔 열었는데, 그래도 막 재밌게 어떻게 전시를 해보려고. 그때 전시 제목이 이제 그 안테나였어요. 진짜 기능하는 안테나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좀 수신호들이 좀 망가져 있는 듯한, 서로 수신호가 되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질을 멸렬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그런 안테나들을 제가 이제 두산 그 갤러리 뉴욕에서 이제 개인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틀 뒤에 뉴욕타임즈를 봤는데 갑자기 대문짝하게 그 항목항 거기에 이렇게 받는 전복되어 있는 배가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보고서 빨리 그거 틀어지는 거 잡고서 사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K타운, 그 저희 코리아타운에서 그때 그 한인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거든요. 그렇게 라이브로 우리가 그 정말 그 안타까운 그 장면을 봤자 정말 목도했잖아요.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게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그 부재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잖아. 존재했는데 부재를 느끼게 되잖아요. 와, 이게 뭐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부재를 어떻게 해야 돼? 부재를. 그때쯤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죠. 그때 사진가 분들이 같이 의기투합 해가지고 그 국회에서 저기 광화문까지 각자 사진인가 아니면 나눠준 사진을 들고 이렇게 걸어온 적도 있었고 그랬어요. 아주 뜻깊은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해요. 유가족분들한테 뭐라 도움이 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때마침 석촌호수의 그 싱크홀, 물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싱크홀 발견이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싱크홀이라는 거. 도시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부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의 정말 진짜 부재와 도시의 부재가 같이 우연찮게 둘이 맞물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그때 때마침 개인전이 또 잡혀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두 개의 부재를 뭔가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도 그 앞에 그 바다에서는 정말 우리가 라이브로, 마치 뭐냐면은 라이브로 마치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거리감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물론 어떻게 할 수도 없었지만. 근데 웬걸 서울의 싱크홀은 다른 얘기잖아요. 곳곳이 폭탄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그 모니메트 제로를 하게 된 거였어요. 예. 그 모니메트 제로는 그 뉴욕에 있는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따온 거고요. 거기도 이렇게 폭삭했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을 때 거기가 이제 박물관처럼 만들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유골들이 같이 있더라고.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시비자들은 유골을 희생자 그 유가족한테 나눠달라, 돌려달라고 시위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아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게 뼈가 진짜 무슨 플라스틱 뼈인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람 뼈예요.
거기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만들었더라고요. 부재 거기서 이제 어떻게 부재 그 쌍둥이 빌딩의 부재로 인해서 그 자리가 이제 그라운드 제로가 되고 한국에서는 그러면 모니멘트 제로를 해보자. 비어 있는 기념비죠. 예. 그래서 네, 정말 보름 만에 다 한 작업이에요. 15일 만에 그때 운 좋게 저희 집이 약간 지하로 들어가는 이 골방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 했어요. 그냥 종이로 다 잘라가지고 잘라서 붙이는 게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붙이면서 생기는 그 그림자라든지 빛의 면적 그걸 통해서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이제 어차피 모니멘트라고 했으니까 좀 모니멘트스러운.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전시장에서 그 종이 조각, 종이 드로잉은 보여주지 않고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것만 보여줬어요. 거기에 이제 우는 얼굴이라든지 뭐 손이라든지 또 다른 뭐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사람, 뭐 구조선, 뭐 탐사선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안테나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도면 보고서 좀 이렇게 유사하게 해보자 했던 그런 작업이죠. 기능을 상실한 안테나들 그렇게 해서 모니멘트 재료를 만들게 된 겁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잠복 같은 경우도 이제 사진 축제에서 보여진 거고 기획자분하고 이제 의기투합돼서 이제 한번 열심히 해봤던 거고 두 번째 잘 살고 싶어요. 그것도 이제 서울 사진 축제 디렉터 분하고 얘기하던 중에 제목이 아마 서울 아리랑이었을 거예요. 서울 아리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울의 외관과 내면의 모습이라든지 또 후미진 곳이라든지 극적인 어떤 어떤 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이제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되게 재밌었던 그룹전이었고 그렇다고 저는 어떤 주제가 먼저 정해지고 주제에 서비스하는 작업은 되게 싫어해요. 주제가 탁 먼저 주어지면 좀 멍하니 좀 생각하다가 이제 거의 백일몽을 꾸는 사람처럼 낮잠 자면서 그런 주제를 어떻게 비비꼴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빠지곤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그 도시를 움직이는 뭔가 좀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 뭐 가스 배관도 아니고 물론 가스 배관일 수 있어요. 뭐 도시가스일 수 있는 거고 뭐 택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 뭐 아파트 경비원 선생님이라든지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 주체들. 이제 백나은 선생님이 했던 작업 중에 남대문이라는 작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어요. 뭐 나라가 망해도 나라가 불타도 시장이 불타도 남대문은 그 다음 날 문을 연다 그런 게 있거든요. 재난이 와도 뭔가 와도 이거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뭐 믿음, 신뢰할 수 있는 느낌들 그런 거를 좀 찾아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현상은 물질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어떤 만약에 인간이 계속 남아 있는 한. 그래서 그 사진 중에 그 장명소 사진이 있어요. 간판에다가 다 하는 거예요. 뭐 장명, 뭐 어린 날이 이름 지어집니다. 뭐 결혼 날짜 점지해 줍니다. 뭐 그리고 뭐 땅도 알아봐 드립니다. 하여튼 뭐 모든 그 인간의 불합리를 그 공간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뒤에 배경이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있으면서 풍경과 그 대상이 엄청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외관은 현대적인 어떤 그런 아파트들이 딱 병풍처럼 놓여져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제가 여기 아파트 사면 좀 잘 될까요? 뭐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갈까요? 전쟁이 일어나나요? 뭐 그런 식의 어떤 이 사람들이 불안한 어떤 사회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쪽에 다 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우연히 아파트 단지를 걸어갔는데 안테나들이 많이 있어요. 안테나에 걸려 있어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마치 뭔가 이렇게 막 장막이 열리듯이 그 미륵 보살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와, 사방에는 안테나들이 다다다닥 있고 막 잘 살고 싶어요라는 게 그런 거에서 기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연결시켜 주는 게 그
하수구 파이프 있죠. 그거를 다 이제 연결하고, 그래서 어떤 사진은 하수구 파이프 위에 서 있기도 하고, 어떤 하수구 파이프가 사진 뒤를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그 잠복에서 지하 몇 층에서 찍었던 느낌도 떠오르기도 하고, 또 이 기관 시설들 이들이 우리의 욕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걸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흔히 봤던 그런 시위대들이 만들어 놓은 피켓들이에요. 그게 주로 이제 경복궁 주변에 많았고, 탁골공원 앞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자전거에다가도 이렇게 시위 글자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왜냐면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아픈 사연을 이제 종이 큰 그 대저버 용지에다가 이렇게 다 매직으로 굵게 이렇게 쓰신 거예요. 개인용 시위 수단인 거죠. 자전거 끌고 여기다 한번 시위하고 여기다 시위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아픈 사연을 계속 토로하신 시위 그거를 텐트로 만드신 분도 있고. 근데 이게 걱정은 뭐냐면은 글씨가 너무 빼곡해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의 그냥 이렇게 그 문양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패턴이라든지. 그렇게 되게 속상하잖아요, 저도. 왜냐면 그분은 얼마나 추운 데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매직으로 그 호호 불면서 다 쓰신 건데, 그게 제 기능을 못할 때 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걸 느꼈냐면, 그래서 어떤 시대적 난독증에 걸린 그런 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삶을 추구해도 그거는 말로 되는 거가 아니고, 기획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게 뭐 명료해져서 그게 좋은 삶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각자가 첫 번째 마음 공부를 먼저 해서 우리 평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그게 요구가 이렇게 잘 실현되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그런 거가 계속 축적되고, 불통이 되고, 뭐 그 당시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불통이라는 느낌, 난독, 그다음에 난제, 그런 개념들. 그리고 뺑뺑뺑 돌고 있는 어떤, 실마리가 푸는 게 아니고 마치 답과 문제가 지구와 달처럼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처럼 놓인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이제 바다도 없이라는 그 작업을 하게 됐어요. 쇼핑 카트에다가 이제 만선의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만선. 고기를 엄청 잡았다고 자축하는 의미로 쫙 이렇게 아주 화려해요. 근데 제 카트는 비어 있고 만선의 형태만 있는 거예요. 뭔가 풍요롭다. 근데 돛대를 보니까 훌륭한 글씨들이 다 있는데, 보면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훌륭한 철학적 글, 뭐 선언서, 그런 것들이 다 뒤머벅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돛대는 바람도 불지 않는 그 미술관 안에서 바짝 마른 그 수건처럼 이렇게 땡 놓여져 있고, 외관만 만선의 형태로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좋은 삶은 무엇일까라는 오히려 되묻는 질문을 하고 싶었죠. 그때. 어차피 비엔날레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예, 좋은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 맞춰서 작업한 거가 아니었고요. 예, 원래는 광주 작업에 이제 주로 나무 작업이 많이 보이잖아요. 나무 작업이 그 일일이 다 이제 제가 손으로 다 깎고 채색도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좀 차분하게 이제 스스로 조금 이런저런 생각하고, 또 그리고 이제 조금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청이라든지 뭐 목공예, 뭐 그런 전통 조각들. 근데 그게 마땅히 배울 때가 또 없더라고요. 너무 멀고, 그리고 문턱도 높고 그래가지고, 또 그들만의 또 세계가 있어서 또 쉽지가 않았는데, 근데 되게 도움이 됐던 거가 이제 그 국현 바로 앞에 있는 그 민속박물관이라든지 개인이 운영하는, 거기서 이제 시끌시끌 보면서 찍어서 이제 마치 컨닝하듯이 했던 작업이에요. 이제 그걸 하면서 조금 좀 마음 공부를 할까요?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우울감이 사실 꽤 있었거든요. 우울감이. 그게 이제 어느 지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상처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상처가
몇 살 때일지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고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새살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지병처럼 계속 쓰라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있고 도망치려고 해도 계속 이렇게 노크하는 것 같이 계속 따라붙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비엔날레하고 상관없이 한 2년 정도 제가 상여 작업을 했거든요. 상여하고 이제 목각 뭐 예를 들면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조금 좀 마음 공부를 할까요?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범죄학도 보고 뭐 하여튼 뭐 뭐지 뭐 완전한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심리학도 보게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술 내에서 미술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뭐 생태학도 당연히 보게 되고 이제 되면서 또 목각 또 뭐 민화책 뭐 그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목각을 하는데 정말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눈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딱 목각을 하다 보면은 아주 옛날에 제 짝꿍도 기억이 나고 정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워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미안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떠오르고 막 너무 계속 나오는 거야. 한 달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진짜 아 정말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게 이런 거구나. 비우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되는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작가는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어야 되고 민감해야 되고 괴팍해야 된다는 그런 좀 약간의 그런 그 동기부여라든지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아니고 일단은 내가 바로 쓰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작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민감한 건 나올 것이고 예민한 건 나올 것이고 스트레스는 발생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진행할 때 나의 마치 이제 물고기가 이제 연어가 맨 마지막에 저기 시냇물 올라가듯이 내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목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목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 공부 수행하듯이 제가 들어갔어요. 뭐 겨울에도 그냥 바깥에서 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상여를 만들게 된 거고 그거는 실제 스케일보다 2분의 1 정도 작고요. 그때 그 이제 미드시티에서 했던 바다도 없이에서 두 번째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카트에 상여가 보였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백일몽 같은 거예요. 백일몽. 좀 말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상상이 그냥 폭 개입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라남도 목포를 여행하다가 상가집을 지나갔는데 그 리어커죠, 리어커에다가 꽃상여 종이로 만든 꽃상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탄 실어 달리는 리어커에 상여가 있다니 그런 걸 느꼈는데 갑자기 카트에 상여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떠올랐어요. 떠오르고 그냥 그거를 만들자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거 만들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소위 말하면은 뭐 코로나19도 시작됐고 그 사이에 광주 비엔날도 열린다 그래서 필요한 이미지 있으면 달라고 해서 그냥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그냥 제가 참여 작가가 돼버린 거죠. 그냥 저는 되게 그 물질감을 많이 주고 싶었어요. 요즘에 이제 뭐 비대면이라고 해서 그 계속 이제 지속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제 그 다른 어떤 가능성들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뭐 미디어라든지 뭐 비대면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되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그 미술만큼은 미술이 원래 비대면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오히려. 근데 미술은 작가는 작품을 듣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면은 관람객과 작품만 대면하면 된다는 거죠. 우연찮게 진도에 그 문화가 있어요. 섬이었기 때문에 독특한, 그러니까 제주하고도 비슷하게 독특한 문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렉이라는 그런 아주 그냥 코믹한 상주를 웃기는, 배꼽 작게 웃기는 그런 동네 사람들의 연극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도입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재난의 시대, 공포의 시대, 또 역병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렬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 하여튼 약간 좀 괴기한 모습이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타입인 거고. 30년 동안
결국 저도 모르게 이렇게까지 왔네요. 일종 여행 같기도 하고 떠날 때 그러니까 여행 전에 준비하는 것도 여행이고 돌아오는 것도 여행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냥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감이 와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천호동에서 있었던 김상돈의 정체가 있었고 또 독일에서의 저 이제 정체가 있었고 그다음 불광동에서의 저의 정체성이 있었고 지금의 이제 지금에 있는데 저는 제 작업에 오히려 그러니까 솔직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작업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궁금증이죠. 예. 계속 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야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역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리고 묘지에 가서 그 딸기를 먹었고 그리고 소나무를 추적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오고 그런 일을 했구나. 예, 그게 결국 나라는 존재를 내 스스로 안에 파면 팔수록 아주 건강한 석탄과 뭐 운이 좋으면은 금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으면 다이아몬드 나올 수 있겠다라는 나는 이제 좀 진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라는 굉장히 고맙죠 이거는.